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입니다. 저자는 조 디스펜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세계 5대륙 32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강연 요청을 받는 국제적인 강연자, 연구가, 기업 컨설턴트, 작가이며 교육자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한다. 그는 신경과학, 후속 유전학, 양자역학 등의 최신 성과들을 활용해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원리를 탐구한다. 그렇다면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느낌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 바깥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이 한 일을 더 꼼꼼하게 돌아보고 반복하게 된다. 그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보면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일관성 있게 뛰는 심장은 상당량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 자기장은 우리 몸 밖으로 방출된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속에서 산다는 건 생존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인식하면 기본 신경계, 즉 교감 신경계가 흥분하기 시작하며 이와 동시에 우리 몸은 막대한 에너지를 끌어모아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한다. 큰 뇌 덕분에 인간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과거의 사건들을 되새기거나 미래에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관련 화학 물질들을 쏟아낸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강렬한 과거의 사건을 생각한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와 몸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파괴할 수도 있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결과물이다. 우리 감각기관들이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한 무리의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런 뉴런 집단들이 집단 패턴으로 고정되면 뇌는 관련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서 몸 전체로 보낸다. 이 화학물질이 감정이다. 어떤 사건에 감정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사건을 더 잘 기억한다. 감정적인 경험이 큰 사건일수록 우리 몸속의 화학작용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몸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인지되면 뇌는 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본다. 그리고 그 외부의 경험을 촬영해둔다. 이것이 바로 기억이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그 경험 회로 안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화학적으로 그 사건이 야기한 감정들로만 느끼려고 한다. 그 결과 우리 존재 상태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든 생물학적으로 과거에 갇히게 된다.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몸속에서 화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떤 생각을 할 때 뇌는 화학적 신호들을 내보내 생화학적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비물질적인 생각이 말 그대로 물질이 되는 순간이다. 생각이 화학적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이 화학적 신호들로 인해 우리 몸은 정확하게 방금 생각한 그대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특정 방식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아채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방식에 부응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 또 더 많은 화학물질을 분비해낸다. 늘 같은 생각만 해서 뇌 속에 똑같은 신경회로만 발화하고 강화된다면 우리의 뇌는 같은 패턴으로만 굳어진다.
그 결과 뇌는 과거 생각의 유물이 되고 이윽고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만 자동으로 더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같은 감정만 거듭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감정이 우리의 몸의 언어이고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과거에 갇히게 된다. 느낌과 감정이 과거 사건들의 화학적 최종 산물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라는 그 익숙한 느낌을 다시 찾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들, 과거의 특정 시공간에서 어떤 사람이나 일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제들은 불행, 허무, 슬픔, 고통, 한탄, 불안, 걱정, 좌절, 이런 죄책감 같은 익숙한 느낌들을 불러일으킨다. 이 감정들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한 당신은 그 느낌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때 당신은 과거 속에서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익숙한 감정들이 그날 당신이 내려야 될 결정, 그리고 하게 될 행동, 스스로 만들어갈 경험에 영향을 준다면 이제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늘 가는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출근한다. 직장에 도착해서는 어제 본 똑같은 동료들과 어울린다. 어제 한 일과 거의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심지어 어제와 똑같은 그런 곤란한 일들에 어제와 똑같은 감정으로 반응한다. 일을 마치면 또 운전해서 귀가한다. 가는 길에 늘 가는 마트에 들러 좋아하는 늘 먹곤 하는 식재료를 산다. 그리고 늘 먹는 음식을 요리하고 거실에 늘 앉아서 소파에 앉아 늘 보는 텔레비전 프로를 시청한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된다. 잦은 반복으로 습득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의 잉여 집합이 바로 습관이다. 이제 당신의 몸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는 자동조종 장치 아래 놓여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생각이 된다. 그런 일상을 너무도 많이 반복해왔기에 당신의 몸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뇌나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빨리 알고 반응하게 된다. 당신은 그저 자동 조종 장치 단추를 누르기만 한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당신이 다음날 아침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해나간다는 뜻이다. 익숙한 과거 속에서 그동안 해온 일들의 기초에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하자. 그 기지의 미래에 미지의 것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사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즉 어느 순간 뻔한 일상을 바꾸는 미지의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적잖은 불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 일은 성가시고 귀찮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해보자. 강한 감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의 몸짓이 아니라도 그의 에너지는 대개 저절로 감지된다. 화가 나 있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는 언제나 쉽게 감지된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의 에너지도 쉽게 감지된다. 알다시피 모든 감정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창조적이고 고양된 감정들의 주파수는 두려움, 분노 같은 스트레스 감정들보다 훨씬 높다. 다른 수준의 의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할 때 우리는 같은 자기장을 거듭해서 널리 방출하는 셈이다. 같은 메시지를 가진 같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다. 에너지가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과거의 에너지와 똑같은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미래를 계속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똑같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 즉 우리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자기장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존재 상태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상상일 뿐이라도 우리의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여긴다. 따라서 몸도 그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변한다.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뇌와 몸에는 그런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시연을 거듭하는 것은 곧 우리의 몸 상태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하버드에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다. 피아노 치는 행위를 그저 머릿속으로 시연만 시켰다. 즉,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피아노를 치게 한 것이다. 그 결과는 손가락을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그 일을 해온 듯한 뇌를 갖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실험이 하나 더 있다.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이 12주 동안 일주일에 5회가량 이두박근에 힘을 주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2주마다 연구원들이 그렇게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동안 그들의 뇌파 활동을 기록하고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 실험이 끝날 즈음 실험 대상들은 이두박근의 힘이 평균의 13.5% 강화되었다. 실제로 그 근육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머릿속의 시연이 어떻게 뇌뿐만 아니라 몸에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서 특정 행동을 연습하고 그런 연습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기만 해도 우리의 몸은 그 일을 실제로 해온 것처럼 바뀐다. 머릿속 시연을 최대한 강력히 하면서 거기에 감정 요소까지 더해온 사람들은 그 경험을 훨씬 더 현실감 있게 했고 그 결과 더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피아노 연주 실험의 경우 대상자들의 뇌는 상상으로 경험한 것일 뿐인데도 실제로 그 경험을 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미래의 실제 경험을 위해 뇌에 미치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근육 강화 실험의 대상자들도 실제로 훈련을 한 것처럼 몸이 바뀌어 있었다. 그저 머릿속으로 시험만 했을 뿐인데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하루 만나야 될 사람, 가야 할 곳, 바쁘게 해야 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 괴로움, 불행, 좌절 같은 강렬한 감정을 덧붙일 때 우리의 뇌와 몸은 그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이 뇌를 풍성하게 하고 또 몸에 신호를 보내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어떤 경험, 마치 실제처럼 현실감 있는 경험,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뇌와 몸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이다. 감정을 바꿀 때 우리는 유전자의 발현을 바꿀 수 있다. 감정을 바꿀 때 DNA의 새로운 화학적 신호가 전달되는데 그러면 이 신호를 받은 해당 유전자가 상향 혹은 하향 조절되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구조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원자재들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너무 오랫동안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면역 체계가 염증과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들을 발현시켰다면 당신은 그 질병을 부른 낡은 유전자를 끄고 성장과 회복을 위한 새 유전자에 불을 켤 수 있다.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변한 새 유전자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 몸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치유를 계획하는 그런 새로운 지시를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책 앞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똑같은 감정으로 매일 살다 보면 우리 몸은 자신이 늘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믿게 된다. 그때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똑같은 습관으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며 또다시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된다. 이 자동 프로그래밍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세포들은 늘 똑같은 화학적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이 화학 물질이 늘 똑같은 유전자의 똑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고 만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유전자 발현 방식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정보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생존에 매우 부적합하다. 우리가 생존 모드에 살면서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온몸에 분출될 때 우리는 균형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초경계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불균형 상태에 오랫동안 지속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장기 스트레스가 유전자들의 건강한 발현을 하향 조절하기 때문이다. 사실 스트레스로 분비되는 화학 물질들에 그것에 맞게 우리 몸이 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물질들에 중독되어 버린다. 몸이 실제로 그 물질들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 있는 온갖 것들에 주의와 에너지를 쏟던 데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델로서 명상을 하는 이유이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장소, 모든 시간과의 연결을 끊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감정의 몸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서 주의를 거둬들일 때 우리의 에너지는 과거, 현재의 현실과의 결속을 깨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몸이던 것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 존재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몸, 고통, 갈망 등으로부터 주의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당신의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은행 계좌 등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온통 사로잡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면 그 소유물들이 당신을 소유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게 된다. 분산된 에너지를 다 되돌려서 당신이 중독된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과거 현실 속에 묶어놓고 있는 생존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온갖 외부적인 요소들로 향한 주의를 거둬들일 때 당신은 그것들과의 에너지적 감정적 결속을 부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주의를 두며 살아왔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명상을 하는 동안 외부 세계의 온갖 요소들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의 몸과 두려움, 그날의 일정 따위에서 벗어나며 익숙한 과거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제대로 한다면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게 될 것이다.
명상을 통해 자동적인 생각과 감정, 습관에서 벗어날 때 그때 생기는 일이 정확히 몸과 환경, 시간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현재, 현실과의 에너지적 결속이 헐렁해지면서 우리는 현재 순간에 있게 된다. 오직 현재 순간에 있을 때만 우리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되돌릴 수 있다. 눈을 감고 앉아있으므로 직장의 상사가 실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화를 내고 싶어 한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도 50번씩 그 상사를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속이 뒤집히며 싸우고 싶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갈망하는 것처럼 당신의 몸은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그 익숙한 화학 물질을 갈망한다. 당신 몸은 매번 승진해서 누락시키는 그 상사에 대한 익숙한 분노를 느끼고 싶어 한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신이 또 그 감정들에 온통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즉, 과거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당신은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와 과거를 향해 쏟던 주의와 에너지를 걷어들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금방 다시 좌절감이 들고 화가 나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이내 또 그러고 있는 자신을 깨닫는다. 당신은 몸이 그 화학 물질들에 중독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그 감정들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감정들이 당신의 뇌를 고베타 상태로 몰아간다는 사실도 기억해낸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기를 멈춘다. 그렇게 멈추고 몸이 진정되고 현재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몸에게 이제 더 이상 네가 마음이 아니야, 내가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계속 인내하며 싸우고 마침내 미지의 세계로 한 발을 들여놓는다.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당신은 내면의 감정적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죄책감, 괴로움, 두려움, 좌절, 원망, 무가치함 같은 감정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몸도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던 습관과 감정들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그 결과 그것들에 묶여있던 에너지도 풀려난다. 그러다가 나는 또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약간 감정적이 되거나 인내심을 잃거나 실망감에 젖기도 한다. 감정은 과거의 기록이고 내가 주의를 두는 곳이 내가 에너지를 두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과거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기를 멈추고 그 느낌과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생각들을 알아차리며 내 몸을 과거에 맞추려는 노력을 그만둔다.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유전자의 신호를 보내던 습관도 멈춘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최종 산물이 감정이고 유전자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환경이라면 내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를 멈출 때 나는 더 이상 똑같은 유전자에게 똑같은 지시를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 익숙한 감정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는 나의 몸 유전자 프로그램을 바꾼다. 장기 스트레스 호르몬이 건강한 유전자 발현을 하향 조절하고 질병을 유발하므로 내가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멈출 때마다 나는 내 몸을 스트레스 감정에 길들이는 과정을 멈추는 것이다. 관찰자가 무언가 물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을 때에만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혹은 정보의 장이 우리가 전자로 알고 있는 입자, 즉 물질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찰자가 그 전자를 더 이상 관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자마자 그 전자는 다시 에너지로 사라졌다. 다시 말해 물질의 입자는 우리가 관찰하고 주의를 보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의를 주지 않는 순간
그것은 에너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양자장에서 물질과 마음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은 이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매일 똑같은 마음 자세로 삶을 바라보고 과거의 기초에 미래를 기대할 때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장을 지닌 우리 인생이라는 늘 똑같은 정보 패턴 속으로 붕괴해 버린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쿠 또 아프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곧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시기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물리적 세상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거둬들이면 어떻게 될까? 바로 앞장에서 배운 대로 몸으로 가던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몸이 아닌 존재가 된다. 그때 우리는 감각이 사라진다. 혹은 감각적 활동을 멈추게 된다.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향하던 그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도 아니게 된다. 다시 말해 부모, 배우자, 형제, 친구, 직장, 종교인, 정치인,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게 된다. 우리는 인종도, 젠더도, 성적 지향도, 나이도 없는 존재가 된다. 물질 세상 속의 대상과 장소에 대한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도 있지 않는 존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직선적인 시간에 대한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 시간 속에도 있지 않게 된다. 이때 우리는 현재 순간에 존재하며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 속에 있게 된다. 스스로 물질 세상에 속해 있다고 여기지 않거나 물질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로 물질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물질 너머에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을 시공간 속에 있는 몸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라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통합장의 무한한 어둠 속에 있게 된다.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현재 순간에 머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현재 순간에 빠져들어 이 영원한 공, 물리적인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이 무한한 정보의 장을 자각하게 되면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몸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장소나 시간도 생각하거나 분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뇌 속의 다양한 신경망들을 더 이상 활성화시키지 않게 된다. 나아가 외부 환경 속의 물질로 향해 있던 좁은 초점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즉 공간에, 에너지에, 정보에 둠으로써 그 광대하고 무한한 어둠을 자각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 나눠져 있던 뇌의 부분들이 통합되어 일관성 있는 상태로 되어간다. 각각의 신경 공동체들이 서로에게 접근해서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한다. 신경 공동체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조직화되고 통합된다. 뇌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는 그런 것은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뇌가 일관성 있게 움직이면 우리도 일관성을 갖게 된다. 뇌가 질서를 찾으면 우리도 질서를 찾고 뇌가 잘 작동하면 우리도 잘 작동한다. 간단히 말해 뇌가 더 전체적으로 기능하면 우리도 더 온전하게 느낀다. 즉, 우리가 하나의 자각으로서 통합장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도 더 온전해지고 더 통합된다. 우리가 양자장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뇌에서 보이는 두 번째 변화는 뇌파가 느린 주파수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즉, 베타파에서 일관성 있는 알파파 세타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뇌파가 느려질 때 우리의 의식이 사고 기능을 하는 심피질에서 그곳에서 나와 중뇌로 이동하며 거기서 우리의 몸의 잠재의식적 운영체계인
자율신경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는 소화,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혈당 조절, 심박 유지, 항체 형성, 세포 재생을 비롯한 우리 몸의 수많은 기능들을 관장하는 신경체계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대개 이 자율신경에는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이다. 자율신경계의 주요한 기능이 우리 몸의 질서와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뇌가 균형을 유지하고 따라서 몸도 균형을 유지한다. 우리가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닌 존재로서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고 오직 현재 순간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뇌는 더 일관적이고 더 통합적으로 작동한다. 바로 이때 자율신경계가 전면에 나서서 몸을 치유하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의 의식이 자율신경계의 의식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자율신경계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우리가 순수 의식, 순수 자각이 되고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나아가 세타파로 바꿀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치유하는 법을 우리의 의식적 마음보다 훨씬 잘 아는 자율신경계에게 길을 비켜주게 되고, 이에 자율신경계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집을 깨끗이 청소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 세타파 상태에서 미지의 것에 계속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 미지의 새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과학자들이 관찰하기를 멈추자 물질적인 전자가 양자 안에서 비물질적인 에너지로 다시 확장된 것처럼 우리가 고통이나 일상의 일들, 문제를 더 이상 관찰하지 않을 때 그것들도 에너지로, 무한한 가능성들로, 순수한 잠재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직 이 시공간 너머의 강력한 곳,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그곳에 우리가 존재할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관대한 현재 순간이라는 양자장 속의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스윗 스팟에 도달했다면 이제 어떻게 그 잠재성들을, 그 비물질적인 가능성들을 3차원적 물질 세상 속의 현실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즉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필요하다. 분명한 의도란 말 그대로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이고 세세할수록 좋다. 예를 들어 멋진 휴가를 즐기고 싶다고 하자. 어디에 가고 싶은가? 무엇을 타고 싶은가? 누구와 가고 싶고 그곳에서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어떤 숙소가 좋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싶은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고 싶은가? 이렇게 상세할수록 좋다. 그리고 생생할수록 좋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문자로 나열해보라. 앞장에서 말했듯이 의도를 가진 그 생각들이 바로 당신이 통합장 안으로 내보내는 전하이다. 이제 당신은 그 의도에 사랑, 감사, 고무, 기쁨, 흥분, 경외, 경탄 같은 고양된 감정을 덧붙여야 한다. 의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게 될 감정을 미리 느끼는 것이다. 높은 에너지를 수반하는 이 고양된 감정은 당신이 통합장 안으로 내보내는 저하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전하, 즉 당신의 의도와 그리고 저하, 당신의 감정을 결합할 때 당신은 자신의 존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당신만의 전자기 서명을 하나 창조하는 것이다. 고양된 감정이란 곧 진심 어린 감정이다. 방금 언급한 감정들을 느낄 때 보통 우리는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우리의 에너지가 가슴 쪽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의도를 내 무엇인가를 주고 돌보고 믿고
창조하고 서로 만나고 안전을 느끼고 봉사하고 감사할 때 느끼는 그런 멋지고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을 둘러싼 에너지와 정보에 보이지 않는 장으로부터 끌어온 스트레스 감정들과는 달리 이 진심 어린 감정들은 몸의 에너지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프랑스의 누네 페크 박사는 방금 부화한 병아리들을 통해서 의도의 힘을 입증했다.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어미닭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때부터 어미닭을 줄줄 따라다닌다. 하지만 부화할 때 어미닭이 없을 때에는 처음 눈에 들어오는 움직이는 대상을 뇌에 각인시킨다. 예를 들어 사람을 제일 먼저 보았다면 어미닭 주위를 돌듯 사람을 졸졸 따라다닌다. 페크는 이 연구를 위해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 하나를 특별히 제작했다. 이 로봇은 무작위로 움직이되 절반은 왼쪽으로, 절반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대조 실험으로 페이크는 먼저 이 로봇을 병아리가 없는 상자 안에 넣고 움직임을 기록했다. 로봇은 그 상자 안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움직였다. 그 다음 페이크는 방금 부화한 병아리들이 맨 먼저 로봇을 보게 했다. 예상대로 병아리들은 로봇을 어미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다. 그런 각인 과정 후에 페이크는 병아리들을 상자 밖으로 꺼내 한쪽에 미리 만들어둔 우리 안에 가두었다. 병아리들은 그 우리 안에서 로봇을 볼 수 있었지만 따라다닐 수는 없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놀랍기가 그지없었다. 로봇 근처로 가겠다는 병아리들의 의도가 무작위로 움직이던 로봇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로봇은 더 이상 상자 안의 전체를 골고루 움직이지 않고 병아리들과 가까운 반쪽 안에서만 움직였다. 병아리들의 의도가 컴퓨터로 조작되는 로봇의 움직임을 저 정도로 바꿀 수 있다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보라. 통합장 안에서 실제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의와 의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 우리는 천재가 될 수도 있고 풍족한 삶을 즐길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신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새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으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오늘은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약 500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번역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해도 잘 되는 그리고 가독성도 좋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혀 돈이 아깝지 않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입니다. 저자는 조 디스펜자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세계 5대륙 32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강연 요청을 받는 국제적인 강연자, 연구가, 기업 컨설턴트, 작가이며 교육자이다.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한다. 그는 신경과학, 후속 유전학, 양자역학 등의 최신 성과들을 활용해 자연 치유를 일으키는 원리를 탐구한다. 그렇다면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느낌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때 바깥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이 한 일을 더 꼼꼼하게 돌아보고 반복하게 된다. 그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보면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일관성 있게 뛰는 심장은 상당량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 자기장은 우리 몸 밖으로 방출된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속에서 산다는 건 생존을 위해서 산다는 뜻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을 인식하면 기본 신경계, 즉 교감 신경계가 흥분하기 시작하며 이와 동시에 우리 몸은 막대한 에너지를 끌어모아 스트레스 요인에 대응한다. 큰 뇌 덕분에 인간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과거의 사건들을 되새기거나 미래에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관련 화학 물질들을 쏟아낸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강렬한 과거의 사건을 생각한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 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와 몸의 정상적인 생리작용을 파괴할 수도 있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결과물이다. 우리 감각기관들이 주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한 무리의 뉴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런 뉴런 집단들이 집단 패턴으로 고정되면 뇌는 관련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서 몸 전체로 보낸다. 이 화학물질이 감정이다. 어떤 사건에 감정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사건을 더 잘 기억한다. 감정적인 경험이 큰 사건일수록 우리 몸속의 화학작용에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몸속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인지되면 뇌는 그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본다. 그리고 그 외부의 경험을 촬영해둔다. 이것이 바로 기억이다.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우리는 신경학적으로 그 경험 회로 안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화학적으로 그 사건이 야기한 감정들로만 느끼려고 한다. 그 결과 우리 존재 상태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든 생물학적으로 과거에 갇히게 된다.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몸속에서 화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떤 생각을 할 때 뇌는 화학적 신호들을 내보내 생화학적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비물질적인 생각이 말 그대로 물질이 되는 순간이다. 생각이 화학적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이 화학적 신호들로 인해 우리 몸은 정확하게 방금 생각한 그대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특정 방식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아채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방식에 부응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 또 더 많은 화학물질을 분비해낸다. 늘 같은 생각만 해서 뇌 속에 똑같은 신경회로만 발화하고 강화된다면 우리의 뇌는 같은 패턴으로만 굳어진다. 그 결과 뇌는 과거 생각의 유물이 되고 이윽고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만 자동으로 더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같은 감정만 거듭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감정이 우리의 몸의 언어이고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과거에 갇히게 된다. 느낌과 감정이 과거 사건들의 화학적 최종 산물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라는 그 익숙한 느낌을 다시 찾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들, 과거의 특정 시공간에서 어떤 사람이나 일과 관련된 경험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제들은 불행, 허무, 슬픔, 고통, 한탄, 불안, 걱정, 좌절, 이런 죄책감 같은 익숙한 느낌들을 불러일으킨다. 이 감정들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한 당신은 그 느낌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때 당신은 과거 속에서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익숙한 감정들이 그날 당신이 내려야 될 결정, 그리고 하게 될 행동, 스스로 만들어갈 경험에 영향을 준다면 이제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늘 가는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출근한다. 직장에 도착해서는 어제 본 똑같은 동료들과 어울린다. 어제 한 일과 거의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심지어 어제와 똑같은 그런 곤란한 일들에 어제와 똑같은 감정으로 반응한다. 일을 마치면 또 운전해서 귀가한다. 가는 길에 늘 가는 마트에 들러 좋아하는 늘 먹고 나는 식재료를 산다. 그리고 늘 먹는 음식을 요리하고 거실에 늘 앉아서 소파에 앉아 늘 보는 텔레비전 프로를 시청한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된다. 잦은 반복으로 습득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의 잉여 집합이 바로 습관이다. 이제 당신의 몸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는 자동 조종 장치 아래 놓여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생각이 된다. 그런 일상을 너무도 많이 반복해왔기에 당신의 몸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당신의 뇌나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빨리 알고 반응하게 된다. 당신은 그저 자동 조종 장치 단추를 누르기만 한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당신이 다음날 아침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해나간다는 뜻이다. 익숙한 과거 속에서 그동안 해온 일들의 기초에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하자. 그 기지의 미래에 미지의 것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사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하면, 즉 어느 순간 뻔한 일상을 바꾸는 미지의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적잖은 불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 일은 성가시고 귀찮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해보자. 강한 감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의 몸짓이 아니라도 그의 에너지는 대개 저절로 감지된다. 화가 나 있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는 언제나 쉽게 감지된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의 에너지도 쉽게 감지된다. 알다시피 모든 감정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창조적이고 고양된 감정들의 주파수는 두려움, 분노 같은 스트레스 감정들보다 훨씬 높다. 다른 수준의 의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할 때 우리는 같은 자기장을 거듭해서 널리 방출하는 셈이다. 같은 메시지를 가진 같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다. 에너지가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과거의 에너지와 똑같은 정보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미래를 계속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똑같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 즉 우리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자기장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존재 상태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상상일 뿐이라도 우리의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여긴다. 따라서 몸도 그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변한다.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뇌와 몸에는 그런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시연을 거듭하는 것은 곧
우리의 몸 상태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하버드에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다. 피아노 치는 행위를 그저 머릿속으로 시험만 시켰다. 즉,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피아노를 치게 한 것이다. 그 결과는 손가락을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그 일을 해온 듯한 뇌를 갖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실험이 하나 더 있다.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이 12주 동안 일주일에 5회가량 이두박근에 힘을 주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2주마다 연구원들이 그렇게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동안 그들의 뇌파 활동을 기록하고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 실험이 끝날 즈음 실험 대상들은 이두박근의 힘이 평균의 13.5% 강화되었다. 실제로 그 근육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머릿속의 시연이 어떻게 뇌뿐만 아니라 몸에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서 특정 행동을 연습하고 그런 연습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기만 해도 우리의 몸은 그 일을 실제로 해온 것처럼 바뀐다. 머릿속 시연을 최대한 강력히 하면서 거기에 감정 요소까지 더해온 사람들은 그 경험을 훨씬 더 현실감 있게 했고 그 결과 더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피아노 연주 실험의 경우 대상자들의 뇌는 상상으로 경험한 것일 뿐인데도 실제로 그 경험을 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미래의 실제 경험을 위해 뇌에 위치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근육 강화 실험의 대상자들도 실제로 훈련을 한 것처럼 몸이 바뀌어 있었다. 그저 머릿속으로 시험만 했을 뿐인데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하루 만나야 될 사람, 가야 할 곳, 바쁘게 해야 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 괴로움, 불행, 좌절 같은 강렬한 감정을 덧붙일 때 우리의 뇌와 몸은 그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이 뇌를 풍성하게 하고 또 몸에 신호를 보내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어떤 경험, 마치 실제처럼 현실감 있는 경험,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뇌와 몸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이다. 감정을 바꿀 때 우리는 유전자의 발현을 바꿀 수 있다. 감정을 바꿀 때 DNA에 새로운 화학적 신호가 전달되는데 그러면 이 신호를 받은 해당 유전자가 상향 혹은 하향 조절되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의 구조나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원자재들을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너무 오랫동안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탓에 면역 체계가 염증과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들을 발현시켰다면 당신은 그 질병을 부른 낡은 유전자를 끄고 성장과 회복을 위한 새 유전자에 불을 켤 수 있다. 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변한 새 유전자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 몸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치유를 계획하는 그런 새로운 지시를 따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책 앞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똑같은 감정으로 매일 살다 보면 우리 몸은 자신이 늘 똑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믿게 된다. 그때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똑같은 습관으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며 또다시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된다. 이 자동 프로그래밍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세포들은 늘 똑같은 화학적 환경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이 화학 물질이 늘 똑같은 유전자에 똑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고 만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유전자 발현 방식도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정보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생존에 매우 부적합하다. 우리가 생존 모드에 살면서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온몸에 분출될 때 우리는 균형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초경계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불균형 상태에 오랫동안 지속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장기 스트레스가 유전자들의 건강한 발현을 하향 조절하기 때문이다. 사실 스트레스로 분비되는 화학 물질들에 그것에 맞게 우리 몸이 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물질들에 중독되어 버린다. 몸이 실제로 그 물질들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 있는 온갖 것들에 주의와 에너지를 쏟던 데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델로서 명상을 하는 이유이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장소, 모든 시간과의 연결을 끊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감정의 몸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서 주의를 걷어들일 때 우리의 에너지는 과거, 현재의 현실과의 결속을 깨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몸이던 것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 존재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몸, 고통, 갈망 등으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당신의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은행 계좌 등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온통 사로잡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면 그 소유물들이 당신을 소유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게 된다. 분산된 에너지를 다 되돌려서 당신이 중독된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과거 현실 속에 묶어놓고 있는 생존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온갖 외부적인 요소들로 향한 주의를 걷어들일 때 당신은 그것들과의 에너지적, 감정적 결속을 부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주의를 두며 살아왔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명상을 하는 동안 외부 세계의 온갖 요소들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의 몸과 두려움, 그날의 일정 따위에서 벗어나며 익숙한 과거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제대로 한다면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게 될 것이다. 명상을 통해 자동적인 생각과 감정, 습관에서 벗어날 때 그때 생기는 일이 정확히 몸과 환경, 시간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현재, 현실과의 에너지적 결속이 헐렁해지면서 우리는 현재 순간에 있게 된다. 오직 현재 순간에 있을 때만 우리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되돌릴 수 있다. 눈을 감고 앉아있으므로 직장의 상사가 실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화를 내고 싶어 한다. 일주일에 5일, 하루에도 50번씩 그 상사를 볼 때마다 습관적으로 속이 뒤집히며 싸우고 싶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갈망하는 것처럼 당신의 몸은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그 익숙한 화학 물질을 갈망한다. 당신 몸은 매번 승진해서 누락시키는 그 상사에 대한 익숙한 분노를 느끼고 싶어 한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신이 또 그 감정들에 온통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즉, 과거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
당신은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와 과거를 향해 쏟던 주의와 에너지를 걷어들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금방 다시 좌절감이 들고 화가 나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이내 또 그러고 있는 자신을 깨닫는다. 당신은 몸이 그 화학 물질들에 중독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그 감정들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 감정들이 당신의 뇌를 고베타 상태로 몰아간다는 사실도 기억해낸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기를 멈춘다. 그렇게 멈추고 몸이 진정되고 현재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몸에게 이제 더 이상 네가 마음이 아니야, 내가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계속 인내하며 싸우고 마침내 미지의 세계로 한 발을 들여놓는다.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당신은 내면의 감정적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죄책감, 괴로움, 두려움, 좌절, 원망, 무가치함 같은 감정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몸도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던 습관과 감정들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그 결과 그것들에 묶여있던 에너지도 풀려난다. 그러다가 나는 또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약간 감정적이 되거나 인내심을 잃거나 실망감에 젖기도 한다. 감정은 과거의 기록이고 내가 주의를 두는 곳이 내가 에너지를 두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과거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기를 멈추고 그 느낌과 연결되어 있는 똑같은 생각들을 알아차리며 내 몸을 과거에 맞추려는 노력을 그만둔다.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유전자의 신호를 보내던 습관도 멈춘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최종 산물이 감정이고 유전자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환경이라면 내가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를 멈출 때 나는 더 이상 똑같은 유전자에게 똑같은 지시를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 익숙한 감정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는 나의 몸 유전자 프로그램을 바꾼다. 장기 스트레스 호르몬이 건강한 유전자 발현을 하향 조절하고 질병을 유발하므로 내가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서 멈출 때마다 나는 내 몸을 스트레스 감정에 길들이는 과정을 멈추는 것이다. 관찰자가 무언가 물질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찾을 때에만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혹은 정보의 장이 우리가 전자로 알고 있는 입자, 즉 물질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찰자가 그 전자를 더 이상 관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자마자 그 전자는 다시 에너지로 사라졌다. 다시 말해 물질의 입자는 우리가 관찰하고 주의를 보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의를 주지 않는 순간 그것은 에너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양자장에서 물질과 마음이 서로 관계하는 방식은 이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매일 똑같은 마음 자세로 삶을 바라보고 과거의 기초에 미래를 기대할 때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장을 지닌 우리 인생이라는 늘 똑같은 정보 패턴 속으로 붕괴해 버린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쿠 또 아프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곧 다시 아프기 시작하는 시기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물리적 세상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걷어들이면 어떻게 될까? 바로 앞장에서 배운 대로 몸으로 가던 주의를 걷어들이면 우리는 몸이 아닌 존재가 된다. 그때 우리는 감각이 사라진다. 혹은 감각적 활동을 멈추게 된다. 우리 인생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 향하던 그 주의를 걷어들이면 우리는 아무도 아니게 된다. 다시 말해 부모, 배우자, 형제, 친구, 직장, 종교인, 정치인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게 된다. 우리는 인종도, 젠더도, 성적 지향도, 나이도 없는 존재가 된다. 물질 세상 속의 대상과 장소에 대한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도 있지 않는 존재가 된다. 마지막으로 직선적인 시간에 대한 주의를 거둬들이면 우리는 아무 시간 속에도 있지 않게 된다. 이때 우리는 현재 순간에 존재하며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 속에 있게 된다. 스스로 물질 세상에 속해 있다고 여기지 않거나 물질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로 물질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물질 너머에 있으며 더 이상 자신을 시공간 속에 있는 몸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라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통합장의 무한한 어둠 속에 있게 된다.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현재 순간에 머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현재 순간에 빠져들어 이 영원한 공, 물리적인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이 무한한 정보의 장을 자각하게 되면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몸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장소나 시간도 생각하거나 분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뇌 속의 다양한 신경망들을 더 이상 활성화시키지 않게 된다. 나아가 외부 환경 속의 물질로 향해 있던 좁은 초점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의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즉 공간에, 에너지에, 정보에 둠으로써 그 광대하고 무한한 어둠을 자각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뇌가 변하기 시작한다. 나눠져 있던 뇌의 부분들이 통합되어 일관성 있는 상태로 되어간다. 각각의 신경 공동체들이 서로에게 접근해서 더 큰 공동체를 형성한다. 신경 공동체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조직화되고 통합된다. 뇌에서 동시에 작동한다는 그런 것은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뇌가 일관성 있게 움직이면 우리도 일관성을 갖게 된다. 뇌가 질서를 찾으면 우리도 질서를 찾고 뇌가 잘 작동하면 우리도 잘 작동한다. 간단히 말해 뇌가 더 전체적으로 기능하면 우리도 더 온전하게 느낀다. 즉, 우리가 하나의 자각으로서 통합장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몸도 더 온전해지고 더 통합된다. 우리가 양자장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뇌에서 보이는 두 번째 변화는 뇌파가 느린 주파수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즉, 베타파에서 일관성 있는 알파파 세타파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뇌파가 느려질 때 우리의 의식이 사고 기능을 하는 심피질에서 그곳에서 나와 중뇌로 이동하며 거기서 우리의 몸의 잠재의식적 운영체계인 자율신경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계는 소화,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혈당 조절, 심박 유지, 항체 형성, 세포 재생을 비롯한 우리 몸의 수많은 기능들을 관장하는 신경체계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대개 이 자율신경에는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자율신경계이다. 자율신경계의 주요한 기능이 우리 몸의 질서와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뇌가 균형을 유지하고 따라서 몸도 균형을 유지한다. 우리가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닌 존재로서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고 오직 현재 순간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의 뇌는 더 일관적이고 더 통합적으로 작동한다. 바로 이때 자율신경계가 전면에 나서서 몸을 치유하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의 의식이 자율신경계의 의식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자율신경계에게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우리가 순수 의식, 순수 자각이 되고 뇌파를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나아가 세타파로 바꿀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치유하는 법을 우리의 의식적 마음보다 훨씬 잘 아는 자율신경계에게 길을 비켜주게 되고, 이에 자율신경계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서 집을 깨끗이 청소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 세타파 상태에서 미지의 것에 계속 에너지를 투자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 미지의 새 가능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과학자들이 관찰하기를 멈추자 물질적인 전자가 양자 안에서 비물질적인 에너지로 다시 확장된 것처럼 우리가 고통이나 일상의 일들, 문제를 더 이상 관찰하지 않을 때 그것들도 에너지로, 무한한 가능성들로, 순수한 잠재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직 이 시공간 너머의 강력한 곳,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그곳에 우리가 존재할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관대한 현재 순간이라는 양자장 속의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스윗 스팟에 도달했다면 이제 어떻게 그 잠재성들을, 그 비물질적인 가능성들을 3차원적 물질 세상 속의 현실로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 즉 분명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필요하다. 분명한 의도란 말 그대로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이고 세세할수록 좋다. 예를 들어 멋진 휴가를 즐기고 싶다고 하자. 어디에 가고 싶은가? 무엇을 타고 싶은가? 누구와 가고 싶고 그곳에서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어떤 숙소가 좋은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싶은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고 싶은가? 이렇게 상세할수록 좋다. 그리고 생생할수록 좋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문자로 나열해보라. 앞장에서 말했듯이 의도를 가진 그 생각들이 바로 당신이 통합장 안으로 내보내는 전하이다. 이제 당신은 그 의도에 사랑, 감사, 고무, 기쁨, 흥분, 경외, 경탄 같은 고양된 감정을 덧붙여야 한다. 의도한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게 될 감정을 미리 느끼는 것이다. 높은 에너지를 수반하는 이 고양된 감정은 당신이 통합장 안으로 내보내는 저하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전하, 즉 당신의 의도와 그리고 저하, 당신의 감정을 결합할 때 당신은 자신의 존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당신만의 전자기 서명을 하나 창조하는 것이다. 고양된 감정이란 곧 진심 어린 감정이다. 방금 언급한 감정들을 느낄 때 보통 우리는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우리의 에너지가 가슴 쪽으로 옮겨가면서 우리가 의도를 내 무엇인가를 주고 돌보고 믿고 창조하고 서로 만나고 안전을 느끼고 봉사하고 감사할 때 느끼는 그런 멋지고 고양된 감정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몸을 둘러싼 에너지와 정보에 보이지 않는 장으로부터 끌어온 스트레스 감정들과는 달리 이 진심 어린 감정들은 몸의 에너지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프랑스의 누네 페크 박사는 방금 부화한 병아리들을 통해서 의도의 힘을 입증했다.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어미닭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그때부터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닌다. 하지만 부화할 때 어미닭이 없을 때에는 처음 눈에 들어오는 움직이는 대상을 뇌에 각인시킨다. 예를 들어 사람을 제일 먼저 보았다면 어미닭 주위를 돌듯 사람을 졸졸 따라다닌다. 페크는 이 연구를 위해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 하나를 특별히 제작했다. 이 로봇은 무작위로 움직이되 절반은 왼쪽으로 절반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대조 실험으로 페이크는 먼저 이 로봇을 병아리가 없는 상자 안에 넣고 움직임을 기록했다.
로봇은 그 상자 안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움직였다. 그 다음 퀘크는 방금 부화한 병아리들이 맨 먼저 로봇을 보게 했다. 예상대로 병아리들은 로봇을 어미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다. 그런 각인 과정 후에 퀘크는 병아리들을 상자 밖으로 꺼내 한쪽에 미리 만들어둔 우리 안에 가두었다. 병아리들은 그 우리 안에서 로봇을 볼 수 있었지만 따라다닐 수는 없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놀랍기가 그지없었다. 로봇 근처로 가겠다는 병아리들의 의도가 무작위로 움직이던 로봇에게 실제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로봇은 더 이상 상자 안의 전체를 골고루 움직이지 않고 병아리들과 가까운 반쪽 안에서만 움직였다. 병아리들의 의도가 컴퓨터로 조작되는 로봇의 움직임을 저 정도로 바꿀 수 있다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보라. 통합장 안에서 실제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주의와 의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 우리는 천재가 될 수도 있고 풍족한 삶을 즐길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 신비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새 직업을 갖게 될 수도 있으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오늘은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약 500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번역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이해도 잘 되는 그리고 가독성도 좋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혀 돈이 아깝지 않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